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주요 거점에 대한 동시다발 미사일 공격으로 전면적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동남북 3면으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 근처 쪽이더라고요. 학교 근처에서도 떨어졌던 것 같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코스피가 2% 넘게 떨어졌고 해외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하고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며 내부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통한 민심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제외하자고 했습니다. 60세 미만 성인이 식당과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18건에 달해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전쟁 개시를 선언하며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접경 지역 돈바스만 노리는 듯 했지만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동, 남, 북 국경에서 동시 침공하며 국제사회에 허를 찔렀는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 즉각 세계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주요 7개국 정상들과 논의해 러시아에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3차 대전 우려까지 나오는 급박한 상황, 지금부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강은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50분, 국영TV의 모습을 드러낸 푸틴 러시아 대통령. Договоров о дружбе и взаимопомощи с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이 선포되자 곧이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동시다발로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같은 시각 긴급회의를 열며 러시아 제재 방안을 논의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를 찌른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보복을 입에 올리며 다른 나라의 개입에 맞선 무력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Что ответ России буд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м и приведет вас к та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с которыми вы в своей истории еще никогда не сталкивались. 돈바스 주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의 발표 직후 수도 키예프와 하리코프,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미사일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쪽 벨라루스와의 국경부터 동쪽 분쟁 지역인 돈바스, 남쪽 크림반도까지 진격해 들어오는 러시아군 탱크 행렬도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동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if Russia goes further with this invasion, we stand prepared to go further as with sanctions. 문재인 대통령도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영상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밤하늘에 섬광이 터지고 폭발음과 공습 경보음이 뒤섞여 울리면서 이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가 현지 모습 전해드립니다. 수도 키예프부터 북동부 지역 하르키우까지 동시다발로 폭발음이 터집니다. 붉은 섬광과 함께 어둡던 밤하늘이 잠시 밝아지고 검은 연기 사이로 날아든 미사일은 공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몰린 곳에는 공습 경보음이 울려 퍼집니다. 현지 생방송 중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특파원이 놀라는 모습도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I tell you what, I just heard a big bang right here behind me. I thought we shouldn't have done the live shot here. There are big explosions taking place. 새벽 시간 러시아는 분쟁 지역인 돈바스 지역부터 800km 넘게 떨어진 수도 키예프까지 곳곳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요 거점 도시 7곳 이상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새벽 기습연설 직후 이뤄진 공습에 시민들은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И понимаю, что это не фейерверк. Это взрывы. На горизонте видно дым. 아침 시간에 갑자기 몰려든 탈출 행렬로 수도 키예프 도로는 주차장이 됐습니다. 주유소 앞에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은행 ATM기 주변은 현금을 인출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고 길거리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첨단 무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군사기반 시설 위주로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벽 침공으로 혼돈에 빠진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교민 64명이 남아 있습니다. 새벽에 폭발음을 듣고 전쟁이 났다고 느꼈다고 하는데요. 탈출 행렬이 한꺼번에 몰려서 피난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교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폭발음이 들립니다. 키예프 시장은 만일 대비해 피난 가방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키예프에 남은 우리 교민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새벽 기도 중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15km 되는 곳에 무기 저장고가 있어요. 거기도 포격을 또 했고 이제 전쟁이 났구나.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안전한 곳을 대피하려고. 동이 튼 뒤 급히 피난길에 나섰지만 키예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로에 차량 행렬이 길게 드러나서 있고요. 또 주유소에도 서로 그 기름을 미리 넣으려고요. 그리고 슈퍼마켓에도 사람들 긴 행렬로 저희들은 뭐 안전합니다. 현재 무사합니다. 남서부 쪽으로 이동 중인 유학생은 자신이 살던 키예프 집 부근에 포탄이 떨어졌다며 뒤늦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집 근처 쪽이더라고요. 또 뭐 학교 근처에서도 떨어졌던 것 같고 뭐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 어벙벙하다고 해야 되나. 현지 우리 대사관이 교민들 긴급 대피 장소로 지정한 서부 리비프에도 공습 경보가 울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사관 측은 현지에 남은 우리 교민 64명에 대해 즉각 탈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도록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스피와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고 특히 러시아 증시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2,700선을 내주면서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2% 안팎으로 일제히 떨어졌고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개장 직후 거래를 중단했다 재개장한 러시아 증시는 50% 가까이 폭락 중입니다. 공급 우려에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100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으로 유가가 폭등한 지 8년 만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1톤당 $3,388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당장 곧바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거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하면 우리 정부도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상황. 제재가 현실화되면 러시아 현지에 공장이 있는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의 수출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나 가전 기업들은 해당 품목이 제재 품목이 포함이 될 경우에는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가지고 현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희귀가스 네온의 수입이 막히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수출 통제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윤수 기자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점령이 목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시청자분도 푸틴 대통령의 판단이 뭘까를 물었는데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뭡니까? 푸틴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는 이 현재로선 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군의 행태만 보자면 이 점령 계획이 없다는 푸틴의 말은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처럼 이 돈바스 지역만 강제 병합하는 선에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상 전쟁 초입 단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적 대규모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켜서 이 실질적인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심인데 시청자분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우크라이나는 이 전면전을 할 능력이 되나? 네.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규모가 한 36만 명 정도가 됩니다. 또 여기에 이 현재까지 동원된 예비군까지 대략 40만 명 정도의 군 병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탄두 4,500개를 보유하면서 핵무기 보유 세계 1위인 이 러시아의 군사력과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죠. 더구나 이 새벽에 우크라이나 3면을 기습한 러시아군의 초반 기세에 맞서 자체적으로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혹시나 3차 대전으로 가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들이 나오는 건데, 자, 미군을 비롯한 유럽 나토군이 우크라이나를 지키러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우리 외교부는 3차 대전 비화 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토군이나 이 미군이 파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경제 제재 등 제3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특히 3차 대전은 필연적으로 이 핵무기 사용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미국과 러시아 모두 핵전쟁은 공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받는 국면이 전개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이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먼저 푸틴은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해 서방 세력화되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마 보증받길 원할 겁니다. 또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푸틴은 대국 부활의 야망을 드러내왔는데요. 과거 러시아의 전신 이 소련의 세력권이었던 우크라이나를 되찾아서 러시아 부흥을 꿈꾸고 미국과 중국에 쏠렸던 국제 질서를 자기 중심적으로 재편성하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 러시아 내부적으론 이 장기 집권과 경제 악화로 인기가 떨어진 푸틴이 전쟁을 통해 국내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거란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맹들의 이제 제재 참여를 그동안 꺼렸던 우리도 이제 제재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는요, 이 현대자동차가 연간 23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완성차는 9만 대를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죠. 러시아 가전 분야 1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TV와 이 생활가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재에 동참할 경우 현지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미국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모두 막는다면 우리 대표 산업인 반도체나 스마트폰 수출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원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러시아의 원자재 공급이 막히면 에너지 가격도 치솟을 게 뻔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네, 잘 대비해야겠네요. 네, 김윤수 기자였습니다. 자, 13일 남은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말하며 참모들에게 단일화와 관련해 일절 발언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의 최종 결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직접 정리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윤 후보가 메시지를 정리하고 단일화 문제를 해결할 테니 잡음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로 안 후보를 자극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안철수 후보 직접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들어가십시오. 잠시만요. 안철수 후보의 부산 유세장을 찾으며 가교 역할에 나섰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후보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대본으로부터 후보가 생각이 있으니 주말까지 지켜봐달라는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도 윤 후보가 결단을 내릴 때까지 안 후보를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을 향해 날을 세웠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진 의원들과 단일화 효과는 적다며 자강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쪽 의견을 들은 윤 후보가 조만간 입장을 정한 뒤 안 후보와 만나 상황을 정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효민입니다. 요 며칠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오늘은 숨고르기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단일화 논의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렬됐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제가 결렬 선언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얘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 후보와의 만남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은 이제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윤 후보의 연락이 온다면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안 후보의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 이른바 민주당의 민심 단일화 제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후보는 오늘 통합 정신을 잇겠다며 도산 안창호 선생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이른바 반윤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소수 정당도 활동 공간이 생기도록 이 정치 개혁을 하자고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막고 윤 후보 고립을 꾀하는 건데 일단 당사자들은 모두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고리로 제3지대 후보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 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 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합니다. 대선 결선 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여야 추천 국무총리제 등 사실상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주장해온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연대 대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만 뺀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이른바 반윤 연대로 정권 교체 여론을 정치 교체로 막아보겠다는 승부수인 셈입니다. 저희 이분을 제외한 또 진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좀 개선하자고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오늘 제안은 사자구도에서 윤석열 후보를 역포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제안을 받은 후보들은 선거용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보태서 헌신했는데 제가 그것을 배신한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쓰지 마시고.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도 선거 전략만 고민하는 양치기 소년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내가 직접 나서겠다며 입단속을 시킨 그 의도가 이제 궁금한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 이 초박빙으로 붙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미온적인 겁니까?
네,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초박빙 여론조사부터 좀 볼 텐데요. 20일에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조사한 결과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모두 오차범위의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슈가 불거진 직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후에 조정기를 거치면서 다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윤 후보는 뭐 내가 나설 테니까 주말까지 지켜봐달라 이 말을 왜 한 겁니까? 지금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에 혼선이 올 수 있어서 창구를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나기로 했다 이런 말들이 익명의 관계자 말로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체불명의 말들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 단일화 이슈를 가라앉히겠다 뭐 이런 의도로 봐야 할까요? 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협상이 잘 되고 있으면 몰라도 뭔가 삐걱대는 상황이다 보니까 갈등을 계속 노출시키느니 관심을 아예 단일화가 아닌 다른 이슈로 돌리자 이런 전략인 겁니다. 네. 초박빙 판세가 굳어지면 양쪽의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일화 이슈를 물밑에 두자는 거죠. 지금 들어보면 뭐 단일화에 큰 열의는 없어 보이는데 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윤 후보가? 네, 일단 윤 후보 생각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급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이태규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도 네. 뭔가 단일화 이슈를 놓지 않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급한 거는 안철수 후보 쪽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일종의 밀고 당기기, 밀당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급한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상황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밀당 얘기를 했는데 당장 이 다음 주에 사전투표가 있고 그렇게 시간이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자,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앞서 조영민 기자가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진 의원들은 초박빙 승부로 아슬아슬하게 이기느니 단일화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이기자 이런 의견인 거고요. 네. 선대본 내부에서는 윤 후보 혼자서 이길 수 있다. 단일화 효과 별로 없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윤 후보도 일단 자강론에 무게를 두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여론 추이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번 주말이라도 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노 차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오늘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동안 자신을 비판해왔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걸 보면 양측의 물밑 대화가 재개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얘기가 잘 정리되면 후보들이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건데요. 28일에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네. 늦어도 일요일인 27일 전에 만나야 합니다. 네, 또 지켜봐야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초박빙으로 나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후보들은 오늘도 총력전을 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장인의 고향에 가서 충청의 사위가 왔다며 공을 들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두 후보의 마크맨 전혜정, 이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인과 부인 김혜경 씨의 고향인 충북 충주를 찾아 이른바 처갓집 유세에 나섰습니다. 충주의 사위, 충청의 사위 이서방,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원래 사위 보면 반갑지요. 원래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고 했는데 원래 사위는 처갓집이 제일 편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연설하고 있는 이곳은 이 후보 장인의 고향인 충북 충주시 삼청면인데요. 1,300가구 규모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 후보는 일부러 이곳을 찾아 충청의 사위인 점을 내세웠습니다. 큰절을 하며 너스레도 떨고 제가 꽃 이쁘니까 곱고 고마우니까 제가 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서방이 인사드립니다. 처갓집에 자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처갓집 가면 씨암탉 잡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노래까지 부르며 충청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처갓 댁에서 가라고 하니까 노래 한번 할까요?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남는 어린이만 처갓 댁으로 올까요?
지난해 민주당 경선에서 함께 고향을 찾았던 부인 김혜경 씨는 오늘 유세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며 충청 대망론을 띄우는 윤석열 후보도 겨냥했습니다. 밭이 아무리 좋은 뭐 합니까? 농사 지을지도 모르고 게을르고 무책임해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놀고 있으면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처가댁에 사드 같은 거 말고 정말로 확실하게 도움되는 걸로 저희가 잘 챙겨놓겠다. 이 후보는 충청 유세 이후 보수세가 강한 강원 원주를 찾아선 윤 후보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면서 전쟁이 나면 젊은이가 죽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장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근무했던 도청 소재지 수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수원의 중심 화성 8달문 앞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실패한 도지사로 규정짓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가 도지사를 하던 곳이라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민주당 정권,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겪어보셨죠?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능력이 없고 무능한 거는 그렇다 치고 깨끗했냐? 저기 보십시오. 대장동.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아시죠? 이 자체가 부정부패 아닙니까?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며 현 집권 세력의 안보관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반미, 친중, 친북 이런 데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김정은 비위만 안 거스리고 그 마음에만 좀 잘 들게 하면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도 연설을 마치고 20번 넘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의 지지선언 결의대회에선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 가고. 윤 후보는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면 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대선을 13일 앞둔 지금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을 방문해서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대선 개입이라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가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첫 외부 활동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 지자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의 봄 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13일 앞둔 시점에 현직 대통령의 호남 방문이 단순한 민생 행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텃밭 표심을 챙기는 행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년답지 않은 지지율을 악용해서 민심에 교묘히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다 보니 이재명 후보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선거 직전 대통령의 외부 행보가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닷새 앞두고 충북과 전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야당으로부터 선거 지원 행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말년 없는 정부가 민생 챙기는 차원으로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자택으로 대선 후보들 공보물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공보물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처벌받은 검사 사칭권과 관련해 방송 PD를 돕다 벌어진 일이라고 소명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PD가 이 소명이 거짓이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거짓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보물에 담긴 검사 사칭 사건 당사자가 이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그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칭하는 걸 내가 보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굉장히 후회스럽다 이런 말까지 해요. 저는 되게 모욕스럽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후보와 함께 공모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후보가 대선 공보물에 자신은 범죄를 주도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해 허위라는 주장입니다. 최 PD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후보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PD는 이 후보의 반응에 따라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명예훼손을 고발하는 부분은 저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사과하셔야 돼요. 민주당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같은 취지의 소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자신을 인터뷰하던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알려주는 등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허위 기재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공방에 검찰도 휘말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가 조작에 추가로 활용된 계좌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검찰은 오류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 재판 중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논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혐의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범죄 일람표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선수들이 김건희 씨 계좌 5개를 이용한 걸로 보고 범죄 일람표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범죄 일람표에 결정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을 거래했는데 주가 조작 선수가 김 씨의 계좌를 이용한 것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증권사 영업 단말기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씨의 계좌를 주가 조작 선수가 이용했다면 영업 단말기를 통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8시간에 걸친 검토 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 일람표 중 주식 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할 당시 김건희 씨가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이 작전주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 씨가 3,900만 원에 사들였다가 1년 뒤 1,0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고 판 주식으로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한 겁니다. 민주당의 새 주가 조작 의혹은 아니면 말고식의 막장 허위 네거티브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대선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최민희 전 의원 얼굴이 보이는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네, 최 전 의원이요. 강성 친문 세력을 똥파리에 비유해서 논란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아주 극히 일부 극문 똥파리라는 분들만 제외하면 거의 다 뭉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판세가 이재명 후보에게 좋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한 말입니다. 이 후보는 최근에 친문 지지층 향해서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들여달라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네, 친문 지지층 결집에 애를 쓰고 있는 민주당에서는요.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당원 게시판에는 2번을 찍겠다면서 윤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예의가 없다, 민주당 망하는 게 답이다 같은 항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 비유 대상도 들으면 영 기분이 나쁠 거죠. 네, 막말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지지 호소도 듣는 친문 지지층, 참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회원 8만여 명을 보유한 문 대통령 팬카페 운영자는요, 이 후보 측을 향해서 설득 전화가 계속 오는데 전화 좀 안 하셨으면 한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유세 현장만큼요. 이 각 후보의 지지 선언 대결도 뜨거운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보시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와 성과를 믿습니다. 복수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정치. 대통령 이재명 화이팅! 윤석열 후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소수의 공정한 정신을 갖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민족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윤석열 보면 저런 지지 선언이 이 세를 과시하는 기싸움 성격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 막판에 좀 과열되다 보니까 잡음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원하지 않는 윤 후보 지지 선언에 이용됐다는 전남 해남 청년들의 기자회견을 앞세워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청년 7명은 자신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진과 기사가 일부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점을 항의했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하지 않습니까? 반면 배우 고두심 씨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이 유포돼 곤욕을 치렀는데요. 고 씨 측은 정치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힐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넘어갈까요? 독해지는 입, 선거 막바지 이해는 되지만 너무 독합니다. 네, 유세 열기가 뜨거워지면서요, 상대를 향한 비판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어퍼컷이다냐, 이것을 7번을 했다고 그러던데 누가 저한테 검사들이 룸사롱에 가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점수가 잘 나오면 어퍼컷을 한답니다. 얼가 남는 어린이만. 제가 이제 룸사롱에서는 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노래는 잘 못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송영길 대표가 저 룸살롱 공격을 시작하더니 이제 후보도 가세를 했네요.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빈 깡통이 요란하다거나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다,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롱이 많이 섞여 있어요. 국민의힘 유세도 볼까요? 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 들어보시죠. 단호하게 심판을 해야 민주당도 발전합니다. 그냥 놔두면은 이 당이 아주 암에 걸려서 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소고기 도둑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전과 기록이 휘황찬란하다고 비꼬거나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을 두고 똥볼 드라마라고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얼굴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예의와 교양, 품격을 찾을 수가 없으니 씁쓸합니다. 네, 이 말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이 상대 진영을 조롱하고 증오하는 건 맞지 않겠죠.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선이 있는 2주 뒤 하루 확진자 수가 무려 33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따로 투표하는 시간이 마련됐죠. 급증하는 자가격리자가 별도 투표 시간에 모두 투표를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선관위는 대상자가 100만 명일 경우 34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16명으로 이틀 연속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하루 확진자 수가 1주 뒤에는 21만 명, 대선이 치러지는 2주 뒤에는 33만 명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선 당일 확진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확진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당일 확진자를 포함한 격리자가 100만 명일 때 추가 투표 시간이 34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100만 명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선 따로 추산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지금 예측되는 확진자 수만큼은
모두 시간 내에 투표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이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90분간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확진자들이 몰려 투표가 지연될 경우 현장에서 임시 기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투표 시간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확진자를 위한 교통 편의 제공 여부는 현재 내부 검토 중입니다. 확진자들의 사전투표도 보장되는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다음 달 5일 오후 6시 이전 투표소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 도착해 있는 확진자는 일반 사전투표가 끝난 뒤 추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재택치료자는 벌써 60만 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영유아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아이들은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죠.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뒤늦게 특수병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코로나에 확진된 7살 A양.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보건소가 중환자 병상을 요청했고 2시간 후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인은 코로나로 인한 급성 심근염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도 한정이 돼 있고 지정이 돼 있잖아요. 배정 요청하고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2시간 걸렸으면 엄청 빠른 거죠. 수원에서는 생후 4개월 아기가 재택치료 중 갑자기 숨을 안 쉬어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어린아이는 40일, 50일 된 아이, 이런 애들부터 돌무렵된 애들 상당히 많고요. 퇴원시킨 것보다 입원한 아이가 날이 갈수록 더 늘고 있어요. 분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는 구급차에서 반나절을 대기하며 병원 30여 곳을 수소문한 뒤에야 겨우 병원에 찾아 분만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았죠. 구급차 안에서 놔야 되나. 계속 딴 데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못 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걱정이 많았죠.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를 밑돌지만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 있는 영아와 산모를 위한 응급병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병상을 개조해 82개에 불과한 음압 분만 병상을 200개까지 늘리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방역 패스를 무력화하는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60세 미만 대구 시민은 방역 패스 없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손님들이 QR코드를 찍지 않고 카페에 들어서지만 주인은 제지하지 않습니다. 대구에서는 이제부터 만 60세 미만이면 이렇게 QR코드를 찍지 않고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보이는 여성이 QR코드를 찍지 않고 가게로 들어오자 직원이 따라가 신분증을 요청하고 QR코드를 점검합니다. 번거로운 일이 늘었지만 식당 주인들은 기대감이 더 큽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손님들이 좀 더 많이 나오셔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위험군이 아닌 이들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을 막는 건 과도한 사익 침해라며 방역 패스 효력을 60세 미만에 한해 정지시켰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이 걸리기 때문에 대구에서의 방역 패스는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좋죠. QR코드를 찍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야지.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밖에서도 그런 제한 없이 같이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 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코로나가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변 있는 도시에서 대구로 몰리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 미접종자라든지 고령 혹은 가족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겠나. 대구와 생활권이 겹치는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 해제를 검토하면서 전국적인 거부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된 방역 패스 집행정지 관련 소송만 모두 18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울산에서 항구에 묶여있던 배에 일부러 불을 지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던 낚싯배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인적이 끊긴 항구.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흰색 통을 들고 걸어갑니다. 잠시 뒤 항구에 정박된 배 한 척에서 불꽃이 일고 남성은 황급히 뛰어나옵니다. 불길은 주변 배까지 옮겨 붙으면서 시커먼 연기가 일대에 퍼집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배 6척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8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수사 끝에 붙잡힌 50대 남성 A씨. 해경은 다른 낚싯배 선장 B씨의 사주를 받고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B씨와 도주를 도운 공범 등 일당 3명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낚싯배 선주인 B씨가 피해 선박 선주의 앙심을 품고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낚시 여선이 많지 않은 곳이거든요. 낚시 영업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피해 어선에 접근하는가 하면 예행 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 하나로 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배가 저러다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든 정리가 된다 치더라도 배를 죽이기가 부자인 거예요. 지난해 4월 이 항구에서 비슷한 방화 사건이 발생하자 어민들은 관계기관에 CCTV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달 들어 철도 건널목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요. 열차가 안 보일 때도 위험하다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철도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왔고 빨간 신호등이 깜빡입니다. 차단기 앞에 차량은 멈춰 섰는데 맞은편 흰색 차량은 멈추지 않고 철길로 진입합니다. 결국 열차와 부딪혀 수십 미터 넘게 끌려갑니다. 무궁화호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숨지고 운전자 4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기는 의식이 없을 거예요. 엄마는 구사하니까 신호를 내니까 의식이 있다고 봐야겠죠. 사고가 난 곳은 관리원이 없는 무인 건널목입니다. 이 사고 당시 신호등과 차단기는 정상 작동했는데 이 차단봉 길이가 짧아서 이 승용차가 철길에 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2차선 이하 도로의 경우 4.5m에서 8m 사이 차단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건널목엔 6m 길이의 차단봉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경북 영천의 한 건널목에서도 무궁화호 열차와 1톤 트럭이 충돌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로 보고 트럭의 무리한 진입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도 차단기가 내려왔을 때는 열차가 더디 온다고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건너가서 안 되고 멈춰서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철도 건널목 사고 8건 중 5건이 차단기와 건널목 앞 일시정지를 무시하다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택시 잡는 것이 요즘도 전쟁인데 가까운 거리는 유난히 안 잡힌다고 느끼실 겁니다. 택시 플랫폼도 장거리 손님을 골라서 태우는 건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서울시가 카카오 택시 어플리케이션에 그런 정황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측은 부인합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술집과 식당이 끝나는 오후 10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가까운 데면 아예 안 잡거나 먼 데면 그나마 잡아주는 정도? 빠르면 한 20-30분 만에 잡히고 막 그래요. 저 서울역이요. 이거 몇 번째 실패하신 거예요? 이거 4번째요. 잡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플랫폼 택시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 택시가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조사원들이 841번 호출했는데 평일 밤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3km 이내 지역으로 호출을 하자 10대 중 2대만 잡혔습니다. 10km 이상 장거리 호출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일반 택시를 호출했는데 가맹 택시로 배차되는 경우도 10건 중 4건이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것도 밀어주기도 있어요. 우리 이제 편입을 하고 가정시켜서 일반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다가 걔네들이 1차적으로 먼저 뜨더라고. 걔네들이 먼저 잡아버리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받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골라 태우는 건 물론 콜 몰아주기도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진 한파의 힘이 꺾였습니다. 한반도 북쪽의 찬 공기가 일본 쪽으로 이동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의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이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중서부 지역의 공기는 탁해지겠고 안개까지 뒤엉켜 출근길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건조특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언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일부 중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등 오늘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은 10도, 대구는 13도까지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주말엔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강원 산지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결국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전 세계가 하지 말라는데도 러시아는 침공을 했지요. 서방 동맹국들 경제 제재는 외치지만 전쟁까지 감수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생각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기를 함께할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힘,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